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집합과 명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과 명제는 우리 수학 교과서 제 몇 단원? 네, 4단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학년 교과서는 뭐 상하가 나눠져 있지 않은데요. 1학년 교과서 전체가 6개 단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 3단원을 합해서 시중 문제집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학상, 그 다음에 4, 5, 6단원 합해서 뭐다? 수학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수학하 부분의 제일 첫 단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학기에 나오긴 했는데요. 이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있지만 자, 우리가 이전에 선배들이 배웠던 교육과정에서는 이 단원들이 전부 다 중학교에 있었던 그런 단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요. 또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온 이유는 또 약간 어렵기 때문에 좀 넘어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선배님들이 우리가 배웠던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해를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 2학년에서 배우는 거랑 여러분들 지금 한참 성장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배우셨던 집합과 명제보다는 훨씬 좀 더 가볍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중학교 1학년 제일 첫 단원으로 했었거든요. 중학교 제일 1학년 제일 첫 단원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만큼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학교 2학년 2학기 제일 첫 단원으로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명제라고 하는데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증명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 증명하게 되는 파트가 뭐가 되냐면 명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과 명제를 이번 단원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제하고 집합하고 연결되는 이유는 나중에 명제에 가면 진리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집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게 명제하고 집합하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묶여서 우리가 단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해두셔야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코끼리떼가 엄마 코끼리가 가고 애기 코끼리가 가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됐어요. 자, 집합과 명제를 왜 배울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을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으로 분류하면 대상사의 관계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집합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집합하면 수학 말고 또 어떤 과목에서 좀 쓰이죠? 그래서 체육 시간에 쓰이죠. 체육 시간에 쓰니까 집합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운동장이든 아니면 어떻게든 체육관에 모여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1학년 2반 체육 시간이야. 그래서 1학년 2반에서 기준 했는데 1학년 3반 학생이나 1학년 4반 학생이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냐하면 1학년 2반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서조차 우리가 모여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그러니까 명확하게 분류된 대상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수학적 대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설술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설술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실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증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을 통하여서 보다 타당성이 입증된대요. 이 타당성이 입증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보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단계들을 우리가 바로 나중에 타당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단원이 바로 집합과 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집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자, 여러분들 집합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집합하면 체육 시간에 쓴다고 말씀드렸죠. 집합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여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년 2반 체육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집합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1학년 2반 학생들이 우리가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모여야 돼요. 그런데 1학년 3반이나 1학년 4반 학생들이 거기 모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해도 마찬가지지만 모일 집자의 그러니까 모일 합자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무 때나 모아놓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집합은 뭐냐면 명확한 기준이 있는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는데요. 이 집합은 영어로요 이렇게 써요. 자, 셋이라고 합니다. 셋. 자, 우리가 착한 발음으로는 우리가 뭐가 되죠? 그죠? 세트가 됩니다. 세트. 자, 세트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선생님 과자 선물 세트 그렇게 떠오르는데 먼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뭐 화장품 세트? 아니면 옷? 예, 그래서 세트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과자 선물 세트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뭐만 들어가야 된다? 그죠? 과자만 들어가야 돼. 만약 화장품 선물 세트하면 어떻게 되죠? 화장품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모아놓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합을 셋이라고 부를 거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체육 시간이나 국어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 무슨 과목이죠? 그렇죠, 수학이죠. 예,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거의 다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건데요. 자, 일단은 자, 1번 볼까요? 자,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다음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홀수 불러볼까요? 그죠? 1, 3, 5, 7, 9 이렇게 됩니다. 자, 2의 배수 2, 4, 6, 8, 10, 12 이렇게 나가면 될까? 안 됩니다. 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0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 4, 6, 8, 10까지로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소수 한번 볼까요? 자, 소수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는데 그렇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소수라고 불러요. 자, 10 이하의 소수 뭐 있었을까요? 그죠? 2, 3, 5, 7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의 양의 약수 한번 볼까요? 자, 12의 양의 약수 뭐 있을까? 그죠? 1, 2, 3, 4, 6, 12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는 그러면 12의 양의 약수입니까? 아니죠. 왜? 12는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전부 어떤 문제냐면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것들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따가 집합에서 쓰이게 됩니다. 자, 18의 양의 약수 한번 불러볼까요? 그죠? 1, 2, 3, 6, 9, 1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와 18의 양의 공약수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공약수는 뭐였죠? 그죠? 공통된 약수를 뭐라고 부른다? 공약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을 배웠던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제일 처음에 소인수분해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아마 약수와 배수에서 공약수, 공배수를 배우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복습해볼까? 자, 여러분들 공약수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죠? 그렇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그래서 최대 공약수 약수가 뭐가 되기 때문에 공약수가 되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우셨던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12와 18의 우리가 최대 공약수 얼마가 되냐면 그죠? 6이 됩니다. 그래서 6의 약수가 뭐냐면 1, 2, 3, 6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1, 2, 3, 6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 그러니까 기준을 만족하는 것들을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의 개념하고 비슷하냐면 집합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다시 돌아보시면 자, 개념 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집합이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어느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헌책도 있고 유리병도 있고 음료수캔도 있고 신문지도 있고 물통도 있죠. 그죠? 그런데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를 말하시오? 종이류를 말하래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 종이류 뭐는 것일까? 헌책보다 신문지죠. 그죠? 유리병이 종이류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종이류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하기 쉬운 것을 말하네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 생각에는 좀 재활용이 쉬운 거는 사실은 예,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병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씻어가지고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오염이 돼 있거나 이런 팀은 어떻게 되냐면 전에 TV에 보니까 이런 것들 전부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거 다시 녹이거나, 그죠? 자, 이런 것들 뭐가 돼 있어? 인쇄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제거를 해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돌려야지만 또 다시 우리가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리병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헌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헌책은 그냥 바로 쓰면 되잖아, 맞죠? 아니면 음료수 캔이라고도 말할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번은 대답하기가 애매한 것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빨간색 글자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이 빨간색 글자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우리가 쓰는 단어라고 해서 용어라고 부르고요. 이 용어에 대한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정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집합에다 동그라미, 자, 원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럼 집합이란 무엇이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앞으로 무슨 개념이 제일 중요하냐면 원소 개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정합시다. 뭡니까? 자,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근데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집합일까요? 맞죠? 자, 왜냐하면 3보다 일단 작다. 그리고 자연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큰 수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수 개념. 큰 수. 여러분들은 큰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선생님은 그 SF 영화를 참조하는데, 그 엔드게임이라고 아시죠? 어벤져스에. 거기 보면은, 그, 토니 스타크, 그러니까, 아이언맨 딸이 뭐라고요? 아빠한테. 3천만큼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딸이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숫자가 얼마이기 때문에 3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3천이 큰 수인가요? 그 큰 수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만도 알고, 뭐 10만도 알고, 억도 알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3천이 큰 수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냐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문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집합인 것은 O, 자, 집합이 아닌 것은 X라고 하고, 집합인 것은 원소를 말하래요. 자, 맛있는 음식을 모임. 저는 다 맛있던데. 자, 여러분들. 근데 음식 안 좋아하는 분들도 좀 가끔 계시더라고요.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 자, 20의 양의 약수의 모임입니다. 자, 될까요? 그렇죠. 자, 20의 양의 약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직 계산하기 좀 힘든 친구는 뭐냐면, 두 개가 곱해졌다. 자, 나누어 떨어질 때 이 하나하나를 약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 곱하기 20도 20이고요. 2 곱하기 10도 20이고요. 4 곱하기 5도 얼마다?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20의 약수는, 양의 약수는 여기는 몇 개다? 6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4, 5, 10, 20이 우리가 20의 양의 약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원소는 이 하나하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사계절의 모임 볼까요? 자, 사계절 어떻게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다 되죠, 그죠? 그래서 집합이 되고요. 우리 원소는 뭐가 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준이 명확한 우리가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그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바로 원소라고 부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임이 자, 집합이 되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꾸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계에서 높은 산의 모임.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죠?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 있죠? 8,848m.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는 8,848m였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8,850m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각이 좀 올라오는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현재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자, 근데 세계에서 높은 산의 모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높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4,000m만 넘어가도 높다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4,000m 넘어가면 고산병이라고 해가지고 숨쉬기가 어렵거든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적어도 8,000m 넘어야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집합이 되려고 하면요, 방금 선생님이 말했듯이 몇 미터? 그쵸? 자, 수학적으로 우리가 딱 수치가 주어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0m 이상 아니면 뭐 4,000m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집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 반에서 성격이 좋은 학생 모임. 자, 성격이 좋다. 이건 정말 좀 주관적이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반에 어떤 학생들을 모아놓으면 여러분들 집합이 될까요? 그죠? 좀 기분 나쁘지, 뭐 키 아니면 몸무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뭘 좋아한다? 좋아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봄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모아놨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명확해야지 우리가 집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국어적으로도 우리가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를 배우신 거고요. 자, 지금 설명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수학적으로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자,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한다는 표현이나 원소라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A가 집합 A의 뭐라고 되어 있다? 원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전에 약속할 게 좀 있습니다. 자, 무슨 약속을 하냐면, 자, 수학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자, 집합이 여러분들 규모가 큰가요? 원소가 큰가요? 그렇죠. 집합이 규모가 크죠. 그래서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원소는 무슨 문자로 나타내냐면 소문자로 나타낸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소는 소문자를 썼고요. 우리가 집합은 무슨 문자를 쓴다? 대문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글로 이 수학을 하면 참 좋잖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학은요, 전생이적으로 쓰는 학문이기도 하고 기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 오늘은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A가, 자, 가가 붙었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 주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수학에서는 우리가 기준이 보통 어디냐, 왼쪽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A를 왼쪽에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집합 A를 써주세요. 그리고 이 원소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체크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원소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element라고 하는데, 자, 제일 첫 글자가 뭐죠? E죠, E. 자, 그래서 요 E를 살짝 변형시킨, 자, 앞으로 요 기호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원소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글 읽듯이 이걸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쵸? 원소 A가 A는 집합 A의 뭐다? 원소이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기준이 뭐다? 왼쪽이고 이게 주어이기 때문에 왼쪽에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요, 요렇게 써도 뭐 상관은 없긴 없어요. 없긴 없는데 우리가 하나의 표현을 두 가지로 나타내면 좀 헷갈리잖아, 맞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쓰시고요.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표현이 좀 더 보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엔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래요. A의 원소가 아니다. 자,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요. 자, 보세요. B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인데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무슨 표시가 되냐면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시로 나타내거든요. 이것도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수학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자,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보면 A라고 한대요. 자, 6의 양의 약수 뭐 있을까? 그죠? 1, 2, 3, 6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1은 A의 원소 맞습니까? 그죠? 맞지요? 자, 그 다음에 2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A의 원소 맞고요. 3도 맞습니다. 그럼 6도 어떻게 되죠? A의 원소가 된다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반. 자, 4, 5는 자, 조금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원소가 아니다. 그럼 5도 어떻게 되겠어요? 원소가 아니다라고 나타내시면 되는 부분이 스스로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3번도 여러분들 바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문제 3번. 자, 1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들 뭐 있을까? 그렇죠. 일단은 3, 6, 9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것이라고 할 때 답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래요. 자, 그럼 1번 뭐가 들어갈까요?
자, 3, 5 있죠? 그래서 3은 A의 원소이다 라고 나타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5는 A의 원소입니까? 아니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9는 A의 원소입니까?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여기는 기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그럼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 자,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장영실이 만든 그리고 과학기구들을 우리가 적어놨는데요. 자, 보세요. 시간 측정기구로는 뭐 안구일구부터 해가지고 일성 정시까지, 그다음에 천체 관측기구, 혼천의 규표, 그리고 수위 측정기구 해서 치국기 수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발명을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전체 중에서 뭐다? 천체 관측기구 집합을 뭐라고 한다? A라고 한대요.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죠? 자, 이 두 번째 줄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자, 원소를 모두 기호로 나타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 4번. 자, 그럼 첫 번째 뭘까요? 자, 이 혼천이는 지금 한글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혼천이는 A의 원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도 자, 간의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A의 원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규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를 우리가 구분해서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의 첫 글자 뭐다? 이. 자, 그걸 변형한 것이 요게 뭐다? 원소, 기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원소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것을 이렇게 바꾸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 작은 쪽에 있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 원소가 돼야 되고요. 여기 벌어진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포크하고 비슷하다고 따지면 이 벌어진 쪽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우리가 집합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니다로 표현할 때도요. 사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긴 없어요. 자, 없긴 없는데 반드시 이 벌어진 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합기호가 쓰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원소를 어느 쪽에, 왼쪽에, 집합을 어느 쪽에, 오른쪽에 적어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소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에는 표현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배우셨냐면, 자, 명확한 뭐가 있다? 그죠? 기준이 있는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기준을 만족한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셨냐면 원소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합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원소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원소가, 그러니까 원소를 바탕으로 해서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10보다 작은 홀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집합됩니까? 자, 집합되죠. 자, 특히 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짝수와 홀수는 자연수에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10보다 작은 홀수는 뭐가 있냐면, 바로 1, 3, 5, 7, 5 이렇게 5개가 있다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집합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체육 시간에도 모여야 되죠. 자, 체육 시간 어디 모여야 돼? 주로 운동장이나 체육관. 수업 시간은 교실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뭘 쓰게 되냐면 괄호를 쓰는데요. 자, 앞으로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집합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원소를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적었죠. 자, 이렇게 쓰는 방법을 무슨 법이라고 부르냐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무슨 기호로 쓴다? 중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중괄호 하나하나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원소를 하나하나 쓰는 방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서, 나열은 뭐냐면 쭉 늘려 쓰는 걸 뭐라고 부른다? 나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참고. 자, 별표 5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집합을 뭐로 나타낼 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는요, 자,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며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고칠게요. 자, 참고 1번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자, 1, 2, 3 하고요. 우리가 3, 2, 1 하고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원소는 어떻게 되죠? 같잖아, 그죠? 근데 뭐만 달라요? 그렇죠. 순서만 다르죠. 근데 집합에서는 이 두 개는 뭐 하다고 본다? 같다라고
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의 뭐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왜 그게 같아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뭐다?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어떻게 되어 있죠?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만약에 구했는데 자,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근데 보니까 1이라는 원소가 몇 번 들어가 있죠? 2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번 쓰는 것으로 뭐한다?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점은 우리가 3개 있는 것을 굳이 4개로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4개 있는 것을 몇 개로 고쳐 쓴다? 우리가 3개로 고쳐 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두 가지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별표 좀 많이 쳐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왜냐면 수학은 뭐다? 약속의 학문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번은 뭐냐면, 자, 집합의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 뭘 사용하냐면 줄임 표시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은 10보다 작은 홀수기 때문에 5개밖에 하는데, 만약에 100보다 작은 홀수하면 어떻게 돼요? 50개나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1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제일 큰 수는 어떻게 되죠? 100보다 작은 홀수 중에 가장 큰 거? 99죠, 그죠? 그러면 그 앞에 건 얼마다? 9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다 적는 것이 아니고 뭘 쓸 수가 있냐면요. 점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집합에서는요. 아무 때나 줄일 수는 없어요. 개수가, 원소가 아무리 많더라도 원래는 어떻게 되면 다 적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뭐가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규칙을 가질 때만은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줄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뭐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이 규칙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을 찾는 것을 나중에 연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자, 집합에서 원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줄여 쓸 수 있냐면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원소 날법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기준이 있는 모임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기준을 좀 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집합교는 무조건 뭘 쓴다? 매춘가루를 씁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모아놨잖아, 그지? 근데 뭘 모았는지 잘 모르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한다? 적어주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집합 표현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 그것이 맞다, 아니다, 뭐보다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조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제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거나 보여주는 것,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거기에는 원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 그냥 모르는 걸 모아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설명을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자 10보다 작은 홀수를 어떻게 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것이 자 무슨 법이 되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조건 제시법. 그래서 여기 표시가 잘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괄호 안에 x를 좀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를 우리가 앞에 써주시는 거고요. 그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뒤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작대기잖아요. 그래서 작대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라고 보통 부르기 때문에 보통 읽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바 x는 10보다 작은 홀수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좀 발전된 문제들이 문제집에 가끔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좀 발전된 것처럼 보입니까? 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자, 바 앞에 2x 플러스 1을 적었어요. 자, 근데 x는 10보다 작은 홀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x는 10보다 작은 홀수니까 해당되는 게 뭘까요? 자, 13579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를 모아놓은 거냐면 2x 더하기 1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때는 x에다가 13579를 차례로 대입한 것들이 뭐가 되냐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 뒤에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 조건을 적어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그 대상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를 그냥 두는 거고요. 나중에 좀 문제집, 어려운 문제집은 발전된 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구해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나중에 답을 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같은 그 집합인데 표현을 그냥 다르게 쓸 뿐이잖아, 맞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원소나열법도 뭐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고요. 3을 대입하시면 얼마다? 7이 되고요. 자, 5를 대입하시면 1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를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9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조건을 보여준다고 해서 무슨 방법이라고 부르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합에 속하는 원소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자,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다른 거는 빨간 걸로 안 되어 있는데 얘는 빨간 걸로 되어 있네요. 자, 원래는 이 집합이 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원소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도 빨간색 글자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기본이 되다 보니까 벤 다이어그램에만 빨간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얘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벤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수학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벤이 사용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림이거든요. 그림 부분.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눈에 명확하게 좀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을 도식화,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집합의 표시는 우리가 중괄호로 했듯이 어떻게 되냐면 체육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장 안, 체육관 안, 맞죠? 울타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울타리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여기에 원소를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자, 외워가겠습니다. 다음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자, 첫 번째 뭐다? 자, 원소나열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소를 하나하나 우리가 적는 것을 원소나열법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자, 기호는 뭘 쓴다? 그죠? 우리가 중괄호를 씁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주의점. 자, 우리가 1, 2, 3이나 3, 2, 1은 같다, 다르다. 자,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원소들만 같으면 우리가 같은 거기 때문에 순서에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점은 뭐냐면 1, 2, 3처럼 원소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원소는 몇 번만 쓴다고요? 자, 한 번만 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소나열법에서 이 세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무슨 법? 자,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이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조건을 보여주는 방법, 이걸 뭐라 부른다? 조건제시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쓸 때 어떻게 쓰죠? x 뒤에 짝대기 쓰는데 짝대기 뭐라고 읽어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x와 x는 자, 뭐라고요? 12의 홀수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발전된 문제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x가 아니고 다른 게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렇죠. 이 바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뭘 구해서 x를 구해서 대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무슨 그램? 자, 그죠.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수학자 벤이 우리가 나타낸 우리가 그림으로서 요것을 우리가 나중에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 5번을 보시면 자, 이제 뭐라고 되냐면 자,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보다 원소나열법을 바꾸고 벤 다이어그램을 각각 나타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집합인데 표현만 어떻게 돼요? 다를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원소나열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조건제시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원소나열법이 좀 더 중요해요. 자, 그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x와 x는 15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그죠? 1, 3, 5 어떻게 됩니까? 1, 3, 5, 1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원소가 몇 개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딱 4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1번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A가 잘 보세요. 2, 3, 5, 7, 11, 13이라 돼 있잖아. 자, 그럼 이거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죠? 보면 x바 x는 자 뭐다? 13 이하의 뭐다? 자, 얘들은 소수거든요. 그죠?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되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적어요? x바 x는 14 이하의 소수다. 자, 여러분 생각이 맞을까요? 얘도 맞습니다. 왜냐면 x바 x는 14 이하 소수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쟤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원소날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건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나타낼 때는 혹시 답이 몇 가지가 나온다? 한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제시법에서 원소날법으로 붙여서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집합도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 집합의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반드시 집합에서 원소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는 것을 훨씬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조건제시법은 그냥 왜 배우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명확한 기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조건제시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원소날법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집합의 예를 각각 찾으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럼 원소날법으로 나타나는 건 뭐 있을까요? 그쵸? 뭐 예를 들어 하나하나 늘어놓는 거 맞아요. 아까처럼 1, 3, 5, 7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x 이렇게 돼 있고, 자, x는 1이 아닌 자연수.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1이 아닌 자연수는 어떻게 되죠? 2, 3, 4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좀 나타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수가 너무 많을 때는 뭐를 적어주는 것이 조건을 적어주는 것이 훨씬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많이 쓰는 것보다 원소날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집합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원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는 자 제일 간단한 거 볼게요. 우리가 1, 3, 5, 7을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A의 원소가 몇 개죠? 5개죠. 그래서 딱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집합 A의 뭐의 개수는 원소 개수는 몇 개이다? 5개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수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호로 다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우리 책에 체크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원소의 개수니까 자 수는 영어로 뭐죠? 그죠? 넘버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제일 첫 글자 뭘 쓰냐면 n을 써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집합의 원소 개수 자 이렇게 합니다. n 괄호에서 뭐다? a 이렇게 나타냅니다. na. 자, 자 5개죠. 이때는 개, 단위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숫자만 딱 써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원소 개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na라고 나타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집합이 하나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할까요? 자, 무슨 집합? 공집합. 자, 공집합은 뭐냐면 자, 공집합에서 공은요 한자로 돼 있는데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써요. 자, 근데 얘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파이라고 읽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집합은 뭐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되고요. 자, 여기도 좀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됩니다. n 파이는 얼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그죠?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자, 아까 공집합이 무슨 뜻이었어요? 원소 하나도 없는 집합이잖아.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집합이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집합 한 개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집합이 2개 이상이 있을 때 그 집합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 원소로 본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집합이 무슨 집합이냐면 공집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것도 체크하세요.
자, 원소가 이제 유한계인 집합은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뭐라고 한다? 무한집합이라고 하는데, 자, 무한집합에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연수가 있습니다. 왜? 1, 2, 3 하면 끝이 없잖아, 그지? 자, 근데 우리가 1, 3, 5, 7, 9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유한집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배운 공집합은 또 무슨 집합이다? 유한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원소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아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그냥 원소가 없다. 그걸 그냥 뭐라고 한다?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약속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1 더하기는 3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자, 이거 약속이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수학 계산에서 하는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는 3이지 그러니까 4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수학은요 전부 다 약속에서 시작하는 우리가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국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는데 2.9 땡하고 3하고 같으니까, 자, 국어는 다르잖아. 왜냐하면 이거 순환소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자, 이거하고 같나요? 다르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9분의 29 빼기 2 이렇게 돼서 9분의 27이 나와요. 자, 계산상으로 얼마 나옵니까? 3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이 두 개는 마다 같다라고 배우신 거거든. 자, 그래서 공집합은 우리가 원소가 없으면 선생님 모을 수 있나요? 라고 딴지거시는 안 되고요. 그냥 뭐다? 그것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시수학이라기 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139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139니까 원소 몇 개? 3개지요. 그럼 NA는 얼마다?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집합 B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바 X는, 자, X가 0에서 1 사이인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0에서 1 사이 자연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공집합 표시를 한 개 더 배웠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원소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공집합은 하나로 나타냅니다. 뭐다? 파이.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B는 얼마다? 공집합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소 개수입니다. 얼마다? 0. 그래서 이거는 0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 1번. 자, 2, 5, 7 몇 개? 3개. 자, 그러면 NA는 얼마다? NA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B는 자, X제곱 더하기 4는 0인데 X는 실수래요. 자, 있나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복소수 배웠을 때 이거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2i 나오잖아요. 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B는 공집합이다 쓰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냐면 분명히 여기서는 원소 개수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NB는 뭐가 되냐면 0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자, C. 자, 1, 2, 3 땡땡땡. 자, 48, 49, 50. 자, 이거는 말 그대로 50 이하의 자연수를 나타낸 건데 우리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뭐 했다? 줄여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6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이 줄인 것까지 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NC는 얼마다? 50이다 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만 적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D. 자, X바 X는 자, 오랜만에 나오네. 자, 절대값 X가 3보다 작은 뭐다? 정수? 물어봤습니다. 자, 뭐 있을까? 그렇죠. 요거 풀면은 마이너스 3에서 어디 사이다? 3 사이입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NB는 얼마가 되냐면 5다 라고 나타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NA, NB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원소 개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뒤에 뭐로 나와야 되냐면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왜? 개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학 역량 기르기는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을 하는 학생을 모르고 그 이유로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상윤, 혜영, 태호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상윤이 볼게요. 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n파이는 0이야.
맞죠? 이거 약속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혜영이 말하는 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원소가 몇 개지요? 자, 이거 원소 한 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얼마다? 1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혜영이가 말하는 건 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태호 말한 거 볼게요. 자, N. 요렇게 한 거하고요. N. 이렇게 한 거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해석상으로 자 집합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 개수와 1을 원소로 가는 집합의 원소 개수는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N 0 집합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얼마다? 1이 되는 거고요. 얘도 1을 하나의 원소로 가지고 있죠. 얘도 얼마다? 1이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오도 뭐하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얘는 뭐다? 0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 개수는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합 기호와 집합의 원소 개수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번 시간까지는 집합 한 개를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집합이 2개 이상이 있을 때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